네, 금융위기 이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달러 부채 만기가 지금 돌아오는 신흥국들의 상황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특히 여러 차례 거부당했던 아르헨티나 최종적인 채무 조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사실 이마저도 거부당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영구 퇴출될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오늘 뉴욕 증시는 좀 조정 양상을 보였었는데 오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정의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보일 때죠. 그동안 단기 급등했으니까 아무리 그 증시에 대해서 낙관적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은 불가피한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됐습니다. 하나의 특이한 사항은 일단 앞서 캐스터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렬이 이렇게 오늘부로 종료가 됐죠. 이게 이제 미국의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이되고요. 오늘은 사실은 종목별로 아까 서상희 팀장께서 종목별 차별화하는데요. 향후에 대선까지 하나의 특이한 흐름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좀 안 좋은 얘기 있었죠. 일단 WHO에 탈퇴하겠다.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점검해 드렸습니다는 대통령이 마스크도 안 쓰고 국민을 이렇게 계도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대선에 불려하더라도 오프라인 상에 대중 연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폴리틱션이다. 이게 자충수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중 연설하고 공화당의 지지 지역이 지금 코로나가 급증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더더구나 WHO가 지금 중국의 자본을 많이 이렇게 의존하기 때문에 네. 이 WHO가 자꾸 미국의 코로나 환자 수가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 매일 하루에 5만 명이 지난다 하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세 몰린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WTO 중국의 세력을 봤는데 이 WHO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에 탈퇴를 해갔다 하는 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WTO 탈퇴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배경인데요.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업종별로 보면 이제는 바이든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월가를 움트기 시작했다. 바이든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소위 이렇게 재료주라든가 이런 거 관심에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대선 결과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앞으로의 미국 주식에서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차익 실현하고 이게 이제 대부분 트럼프와 관련된 주식이죠. 앞으로는 조 바이든과 관련된 주식에 이렇게 종목 교체하는 그런 쪽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금값이죠. 네. 그래서 국제 금값이 마침내 온스당 1,800달러가 진입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이 한국의 투자자들이든가 기업인들께서는 달러를 사지만 달러보다는 굳이 안전자산을 산다면 금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온스당 1,80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미국의 이렇게 뉴욕 상품 시장에서는 언제 국제 금시삽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까 하는 것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는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이렇게 국제 금의 최고치는 2011년 미국이 피스칼 크리프 재정 절벽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연방부채 한도를 벗어나면서 연방부채 한도에 꽉 차자마니까 쓸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피스칼 크래프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미국이 국가 신용 등급이 S&P가 2차 세계대전 유지했던 트리플 A 등급에 떨어지면서 사실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하면 금이 간다. 이때 1,960달러까지 갔던 게 사실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벌써부터 연내에 국제 금값이 온스당 2,000달러가 넘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가 이렇게 보면은 뉴욕 삼층 시장에서 국제 금값이 언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2011년 최고치를 이렇게 뚫을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이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금값이 올라가는 데에는
뭐 달러라든가 이런 대체 관계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돈이 많이 풀리니까 언젠가는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 기대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생각하기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그 물가의 해칭적인 차원에서 실존 가치가 보정되는 금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하는 이 측면이 지금 바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사는 어제 그 세계 증시 아까 이렇게 국별로 이렇게 증시 흐름을 볼 때 유독히 빨간 선이 되는 게 중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어제 그 세계 증시가 조정하는 양상 속에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졌던 것도 글로벌 그 금융시장의 하나의 이렇게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신흥국들의 부채 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마침내 아르헨티나가 최종적인 이 채무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신흥국 부채 문제는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 신흥국 부채 바로메타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난 그 5월 달에 650억 달러에 대한 이자 지급을 못해서 원본 분대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못했으니까 이걸 테크니컬 디폴트라는 표현을 그랬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가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졌던 것은 2014년 아시겠습니다는 마크로 정부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때서부터 6차례에 걸쳐서 그렇다 하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디폴트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각도에서 보면 1816년 아르헨티나 설립 이후에 9번에 걸쳐서 디폴트에 빠지는 국가 부도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5월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채무 조정하는 아르헨티나가 지금 자체적으로 갚을 능력은 없거든요. IMF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채무 조정안을 나왔는데요. 채무 조정안이 그 짧은 순간에 6차례 나왔습니다. 그 채무 조정안이 남발됐던 거죠. 남발. 국제 투자자의 신뢰를 어느 쪽에서 채무 조정안이 나오면 조정이 돼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숨통이 터지는데요. 국제 투자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과 관계없이 페르난데스 정부가 자기의 입장에서 채무 조정을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불리한 국가가 아르헨티나인데요. 사실상 자기 독자적으로 이렇게 채무 조정, 자기의 이익적인 생각, 우월적 지위에서 자기가 불리한데 우월적에서 채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국제 투자가들이 돈 준 사람이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6차례 이렇게 채무 조정안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콩에 매주를 쓰더라도 이 콩에 매주를 쓰면 원래 정상입니다. 정의 것처럼 이렇게 농사를 안 지시는 분 잘 모르겠습니다. 콩을 매주를 쓰면 있잖아요. 그건 아주 진실입니다. 근데 콩에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이제는 믿지 않는 이런 풍경이 지금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아르헨티나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서 최종 채무안을 이번 주에 냈죠. 미국시가 엊그제 이렇게 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관심이 되는 것은 아르헨티나 이 문제가 국제 투자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영구 제명당하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관심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또 신흥국들은 부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채무 원금을 그동안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가 본인들이 갚지 못했는데요. 채무 조정안을 자기가 뭐냐 왕창 깎아달라 그랬어요. 이런 국제 투자가들이 내 고객을 이렇게 돈 가지고 니네들 아르헨티나 국제 투자했는데 빚지고 왕창 깎아달라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채무 원금에 대한 탕감액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반대로 이자는 많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투자가들의 요구 사항을 좀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R 채권이라는 것은 리스큐리징 채권입니다. 요 리스큐리징 채권은 뭐냐면 요게 650억 달러 들어왔다 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요거를 채권, 부채를 담보로 해서 다시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어떠냐 하면 우리가 1970년대 후반에 중반 정도에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의 공교롭게도 우리 수출 100억 달러, 우리 이제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이렇게 지날 땐 예전에 유명한 김영환 재무장관 시절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서 획기적 사건이 됐었죠. 그때 무렵입니다. 북한에서는 뭐냐 대서방해졌던 채권을 굉장히 채권을 이렇게 갚지 않겠다 하는
대외 채권 채무를 이렇게 갚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동안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서방의 국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투자했는데요. 느닷없이 갚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그래서 그것을 이미 디폴트 될 것을 해서 유동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것이 세컨드리 채권이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레진 국채는 아르헨티나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그 부채 국채를 담보로 해서 또 다시 세컨드리 채권을 발행하는 그게 이제 리스크레진 채권입니다. 네. 이게 뭐냐 지금의 이렇게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아니냐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장 시한이 8월 4일로 지금 최종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는 국제 분위기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바로메터를 삼고 있는 신흥국의 다른 국가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물론 이렇게 최종 채무 조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국제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라면서요. 네, 사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신흥국들을 이렇게 보면 올해 그동안 2008년, 2009년 금리가 달러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금리가 제로금리였었죠. 그건 빈무서로 계속해서 썼죠. 대충 10년 만기를 조달했는데 달러 표시 국채가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것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8월 4일까지 채무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국제 투자가로부터 신뢰가 되지 않을 때는 이제는 채무를 진 빚을 진 아르헨티나와 빚을 줬던 이렇게 각 국제 투자가들이 서로 쌍무적인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슬로지로 그냥 나오면 또 다시 국제금융시장에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걸 클리어하게 청산하자는 작업이 오거든요. 근데 두 사람들이 못하니까 채권자 채무자 못하니까 제3자 기관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페르난데스 정부가 사실상 모라토리엄 선언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되면 파리 클럽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세안이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 파리 클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왜 파리 클럽이냐? 국가의 공적 채무는 파리 클럽이고 상업용 채권은 런던 클럽이다. 저도 이제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이렇게 민간 채무 관련해서 런던 클럽에서 채무 조정도 참여하고 그런 시각이었습니다는 이게 오랜만에 이 공적 채무 관련해서 파리 클럽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전에 아르헨티나가 획기적 사건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죠.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좀 좋아져서 사실상 기대 수준만 지금 돈을 안 벌어 기대 수준만 좋게 하면 아르헨티나 국채는 지금 아주 헐값이기 때문에 국제 투자가로부터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자체적으로 좀 좋아지느냐 하는 이 측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지금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IMF 전망이라든가 보면 마이너스 6%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지 못한다. 그러면 최종 세안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고 파리 클럽에 가기 전에 여기서 구제금융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아르헨티나 우호적일까 하면 돌아가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중남미 지역에 가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러한 IMF 입장에서도 이 아르헨티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좌파 정부거든요. 페르난데스 정부가 의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주더라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원금 주더라도 고용 문제든가 뭔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애틋한 세금을 줬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 상황에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위기로 해서 전화위복 계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국민의 세금을 받은 것을 되돌려주겠다. 열심히 해서 나도 세금 내고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되느냐. 계기가 된다면 주는 거죠. IMF 입장에서도 저 아르헨티나 정부가 여러 가지 회원국들의 각종 어려운 사정에서 자금냈던 것을 세계 금융시장 안전 차원에서 아르헨티나가 고아서 주는 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 피해를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줬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것이 그걸 계기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데 페르난데스 정부가 사실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받기만 하고 의지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만 이제 트럼프가 중남미 지역에 찬해서 IMF에 가장 영향을 받던 최대 의결권을 미국이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 IMF의
재원 문제에서 지금의 WTO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IMF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점을 감안해 볼 때 의지가 구제금융을 주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IMF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국제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를 위해서 아르헨티나를 줘야 되는데 저게 전화위복이 돼서 다시 나중에 그 공적 자금 IMF 구제금융을 해서 이걸 다시 갚아줘가지고 이게 IMF 재원이라든가 축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인데 이것도 신뢰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아르헨티나의 국채 문제가 최종 시한인 8월 그 초에 지난다 하더라도 결국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국제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실랑이가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또 S&P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단계로 또 강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달 초에 했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최종 시한 발표하기 직전에 S&P가 사실상 먼저 최종 시한을 발표하는데 S&P가 그 직전에 아주 디폴트 단계로 강등시켜 버렸으니까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그만큼 아주 기미했던 문제죠. 근데 왜 이렇게 S&P가 사실 이렇게 채무 조정은 빨리 이렇게 조정했을까 하면 아르헨티나를 비롯해서 신흥국의 그 부채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S&P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긴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례평가,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이렇게 그다음에 4월달, 5월달 정례평가보다는 수시평가 제도를 더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수시 등급을 통해서 자 코로나 사태의 신흥국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거로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왜 어렵냐 하면 일단은 2008년, 2009년 굉장히 많이 썼죠. 이게 10년 만기 되니까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2025년까지 매년 그 4천억 달러가 들어오죠.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 보다 보니까 선진국 시장이 그동안 신흥국의 전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미국 기업이 갔는데 리시어링으로 딱 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들이 그동안 부존 자원이 괜찮다, 인구가 많지 않다, 고도 성장이다 하는데 GDP 성장률은 그동안 미국 기업 들어가고 유럽 기업 들어가고 한국 기업 들어가서 GDP 성장이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리시어로 빠져나가니까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선진국 시장이 잘 나가고 신흥국 시장이 더 안 좋은 차별화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자본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IRF 같은 국제금융공사에서도 일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연말까지 한 2천억 이상이 빠져나간다 하니까 부채 갚아야죠. 코로나 사태에서 리시어링, 선진 기업들은 자국으로 가니까 그동안 선진 기업들이 글로벌하다 해서 인건비 싼 쪽으로 갔는데 인구 많고 원자재 가격 이렇게 국제 원자재 자원 풍부적으로 갔는데 지금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채무 조정을 내는데 그동안 채무 조정 내놔서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하니까 최종 시한이 나온다 하더라도 발표 나온다 하더라도 S&P가 빠르게 조정됐다. 이렇게 해서 최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나온다 하더라도 또 다시 어려운 사건이다. 그러면 믿다 정부의 말을 믿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코를 다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하다가 지금 이게 이회 정부긴 하지만 또 그쪽 분에 강도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갔는데 정책이란 건 정권은 연속성이 있는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어떤 것 퇴출까지 막아버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다는 게 이렇게 지금 아르헨티나와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영향력을 갖고 있는 MSCI 지수에서도 이 아르헨티나를 영구 퇴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영구 퇴출이란 뭘까 하는 것을 S&P는 국가 신용 등급이고 그다음에 벤치마크 국제 간 흐름에 있어서는 벤치마크 지수에서 크게 보면 MSCI 지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파이낸셜 타임스 유럽계 자금이고 MSCI는 미국계 자금이다. 근데 국제적 달러계 자금들이 많다 보니까 MSCI의 영향이 높다.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MSCI가 이렇게 정례 조정하는 5월 말과 6월 초에 여기서 우리가 신흥국지였냐 선진국지였냐 이거에 따라서 증시 영향을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역시 MSC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정례평가보다는 수시 조정하는 이 코로나 사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구 퇴출되는 게 뭐냐? 이미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영구 퇴출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MSCI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등급 요거 조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들은 선진국, 그 다음에 신흥국, 프론티어 국가라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국가, 그 다음에 독립국가라고 있습니다. 독립국가. 그러면 뭐냐? 공식적으로 MSCI 조정하는 것은 프론티어 국가, 신흥국, 선진국이다. 근데 독립국가 하면 여기 지표 산정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리고 프론티어 국가도 등급을 조정하기에 신흥국 등급의 조정이 예고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프론티어 국가로 전락되는 것도 사실 MSCI 산출에서 지수 산출에서 제어하는 연구 제명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워치 리스크를 비교하죠. 선진국 예비 명단 이렇게 단계가 되는 거죠. 신흥국 예비 명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요. 신흥국은 예비 명단에 보다는 프론티어 국가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 국가는 선신흥국의 예비적 단계를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FTSE 지수에서 보면 차제 공부 좀 하죠. 그러면 이제 FTSE 지수는 선진국이고 네.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 150개 이상 되니까 이거 같이 묶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선진 신흥국이 있고 나머지 국가는 신흥국으로 분리되는 이렇게 그리고 MSCI 각 단계별로 워치 리스크를 부여하는 이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아르헨티나 사태가 지금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뭐냐 이자 지급해서 채무 조정해서 국제 신뢰받지 않은 조정을 불과 2개월 만에 6차례 내다 보니까 자 국제 신뢰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폴트 단계를 떨어뜨렸고 그다음에 MSCI 국제 투자의 벤치마크 지수에서는 MSCI의 산출에서 하는 퇴출시키는 연구 제명하고 연구 퇴출시키는 바로 단계를 간다. 이게 독립적 지위로 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독립적 지위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프론티어 직전 이전 단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어떻게 문제가 심각하냐면 독립국 지위라는 것은 왜 1970년대 북한의 세컨드리 국채를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그때와 마찬가지 이제 믿을 수 없는 단계다.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금리 시장 접근도가 완전히 제로가 되는 영화 단계가 되는 이런 단계가 보면 북한과 베네수엘라다. 이제는 산출 단계를 안 한다. 이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단계에 지금 직면할 위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더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또 많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또 일자리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년 전에 졌던 것이 한 4천억 달러씩 들어온다. 코로나 사태에서 올해 연말까지 요 갚아야 될 달러 부채 이외에 약 2천억 이상 더 빠져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이외에 많은 국가들이 IMF에 손 벌리는 국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손 벌리는 국가.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르헨티나 사태는 비단 아르헨티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란 거예요. 지금 이제 외화가 부족한 국가가 얼마큼 많냐면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상 그 신흥국들이 대부분 다 남반구에 속해 있는데요. 남반구는 동절기에 시작되니까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받쳐주지 못하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관광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세계 여행이 격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올해 캐시플로우가 맞춰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보면 아르헨티나 사건이 발생해서 반달가 한다면 제2의 아르헨티나, 제3의 아르헨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 브라질 국채에 투자한 분들도 많은데요. 현재 브라질 상황은 어떤가요? 브라질 상황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부로 사실 국제 그 외신에 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네,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 그 확진자로 이렇게 양성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트럼프는 사실 국민의 계도하는 대통령이다. 본인이 아무리 잘 먹고 백악관 내서 방역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코로나의 확진자에게 양성 판정이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 국민한테 뭐를 얘기하겠느냐. 지금의 자충세를 맡고 있어서 본인 자신의 포괄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주 급증하는 이런 과정에 그렇다. 그런 과정에서 보리스 존슨도 똑같이 이렇게 객기를 부리다가 결국 죽다가 살아났죠.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근데 우리 보우소나 정부도 보우소나 대통령도 일전에 한번
코로나 환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소셜 네트워크 사진을 찍는 이 대통령이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격분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브라질 국제 투자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브라질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솔소나로 정부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라서 보리스 존슨 양성 판결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망국론이 있는 게 아닌가. 이미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2위, 사망자 수 세계에서 4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거든요. 조만간 사망자라든가 확진자가 세계에서 1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고 통수권자가 결국 개끼리를 부리다가 저렇게 양성 판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라질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아마 최근에 나온 6월 말에 나온 IMF의 그 전망치 보면 마이너스 5%까지 곤두박질한다. 아마 이게 보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자 양성 판결을 판결을 받던 직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저 성장률 마이너스 5.4%도 아르헨티나 이상으로 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결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브라질도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S&P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지금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더블 B 마이너스로 투기 등급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환차선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항상 지금 브라질이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는 어렵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는 채무 조정안을 남발하다 결국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할 위기까지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아르헨티나 보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아쉬울 때 돈을 빌리다가 아쉬울 때 그때 아르헨티나에서 돈 빌려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빚을 갚아야 될 때 빚을 못 갚고 그리고 채무 조정한 문제를 불과 2개월 사이에 6차례 조정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신뢰를 못 받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는 부드 이코노믹스 미신경제학이라는 표현이 전형적인 사회로 아르헨티나의 채무 조정 남발 문제로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드 이코노믹스는 뭐냐 하면 1990년대 초반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너무 이전 정부가 민주당 정부가 정책 남발하고 실제로 성과 없고 남발하는 그 문제를 빌어서 이 부드 이코노믹스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까지 유행했던 문제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만 남발하고 아르헨티나 사태를 이렇게 얘기하면 정책만 채무 조정을 남발하고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때 이것을 보통 이게 부드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트럼프도 지금 대선 과정에서 똑같은 자충수에 맞고 있죠. 트럼프 말 많았죠. 요즘은 좀 사정이 어려서 트위터라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그동안 자기가 잘 나갈 때 얼만큼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남발했습니까? 근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콩에 매주를 써도 안 믿는 형국이 지금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부동산 대책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겠죠.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이렇게 지금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가는 경제 강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국회의원분들은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빚도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빚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빚을 갚아야 될 땐 자기가 고마움을 표시했던 사람들을 국제 투자자들의 이렇게 믿음이라든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우월적으로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채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떠냐? 돈 가져갈 때는 아쉬운 소리 하다가 갚을 때는 내 입장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하니까 사실 2개월 동안 채무 조정이 6차례 나오면서 국제 신뢰를 이루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모라토리엄 사건이 파지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 신용평가원은 S&P 기관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S&P 모스트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럼 한국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정책을 피는 경제 강렬이라든가 그 위에 사람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은 결과적 국제투자가처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났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입장에서 이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국제투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채무 조정이 되면서 결국 아르헨티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상황대로 우리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부동산 대책이 21번째, 지금 22번째 정책이 나온다 말입니다. 일단 21번째 대책이 6.17 대책입니다. 이것도 가장 강도 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 달도 못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 22번째는 빼고 21번째는 나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21번째 한번 계산해 보기 싶었는데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나왔나. 저는 뭐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정책이라는 거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로 된다. 그러면 6번 나와야 되는데 21번째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부동산 대책도 결국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그만큼 내 표심을 해달라. 그리고 경제 강요들도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공적으로서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조화를 해야 되는데요. 마치 국민들이 국민들이 원수가 졌습니까? 이런 정책에서 또 양도소득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를 보던 차익이 있으면 80%까지 걷어가겠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돈 좀 벌면 좋은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 민간 사회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원칙을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꽁꽁 틀어막겠다. 꽁꽁 틀어막겠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 대책도 정말로 아르헨티나 같은 이러한 사태에서 국민의 외면당하는 결국 국민의 외면당하면 이후의 정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측면에서 이후에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어떻게 될까? 지금 정책을 취하니까 이런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의 원천인 힘의 원천이 했던 사람들을 외면하면 결국은 영구 제명, 영구 퇴출당하는 아르헨티나다. 한국의 부동산 대책도 지금 지금 어려운 판국에 서로가 국민과 힘이 있으면 여당과 같이 해서 이 얘기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안 해? 떳터리요? 이게 되겠습니까? 경쟁은 안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사태 같은 경우는 왜 미신경제적으로 표현될까 하는 것은 현 국회의원분들이든가 지금 양도세 80% 이렇게 해서 거주 전에 제외까지 하는 이 극도의 이 구상까지 하는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많은 부분에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어떤 사정까지 됐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요 두 분이 뒤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 지금 페르난데스 대통령이며 하나는 지금의 부동산 대책을 갖고 있는 김현미 장관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두 분의 얼굴에서 어떤 쪽의 운명을 같이 갈까 하는 또 서로가 다른 길을 갈까 하는 것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답을 맡기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네, 최종적인 채무 조정안을 내놓은 아르헨티나. 이렇게 많은 신흥국들의 달러 부채 만기가 올해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의 운명 역시나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 경제 상황과 함께 좀 분석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